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24년 제3회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기출보건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문제 1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의 고유 발열량이 9000kcal/s미터의 삼성일 때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메탄은 기체입니다. 따라서 기체 물질은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메탄이라는 CH4를 완전 연소를 시킨다는 소리는 산소와 결합을 시켜준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C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1이죠.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요. H2니까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자, 산소 여기 2개, 여기 2개, 4개죠. 그러면 O2 앞에 오는 거죠. 2분의 4는 2, 연료는 1.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위 발열량. 기체 상태에서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O량이에요. 여기서 H2O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응식에서 발생되는 H2의 개수입니다. 왜 H2의 개수를 쓰느냐? S미터의 삼성은 최적비거든요. 그래서 최적비는 S미터의 삼성, S미터의 삼성, 그리고 개수비와 동일해요. 그래서 최적비는 개수비, 2H2O니까 H2가 2개거든요. 그래서 H2O량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고위 발열량 9000kcal/s미터의 삼성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O량, H2O가 2개니까 2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저위 발열량은 8040kcal/s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반면에 고체와 액체에서 저위 발열량은 달라요. 고체와 액체에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 단위는 kcal/kg 단위를 사용하죠. 그래서 기체에서 사용하는 저위 발열량 공식과 그리고 고체 액체에서 저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은 다르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1일 5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었고 이때 밀도가 400kg/m의 삼성이었다. 3m 깊이인 도량식으로 매립하고자 할 때 1년 동안 필요한 부지 면적을 계산하시오. 매립 시 압축에 따른 부피 감소율은 50%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립 면적이라는 것은 폐기물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이에요. 나누기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 깊이, 다시 말해서 매립고죠. 그래서 폐기물 밀도와 매립지 깊이가 한 쌍, 폐기물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래서 한 쌍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폐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일 50톤이니까 폐기물의 단위가 여기서는 밀도도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으로 고쳐요. 따라서 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톤이 킬로그램보다 10의 3성 크죠? 그래서 50톤은 50 곱하기 10의 3성 kg per day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연간으로 나타내요. 따라서 day를 1년으로 나타내면 1년은 365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부피 감소율은 50%니까 1 마이너스 0.5를 곱합니다. 나누기. 자, 폐기물의 밀도가 400kg/m의 삼성. 그리고 매립고가 매립지의 깊이죠. 3m.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7604.17 제곱미터 퍼 연이라는 값으로 매립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 면적을 계산했을 때 폐기물의 발생량과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은 한 쌍,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와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매립 면적을 연간으로 계산하느냐 하루당으로 계산하느냐를 가지고 시간 단위까지 보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입니다. 자, 매립지 주변을 고려한 물수지를 수집하려고 했을 때 강수량을 P, 정발산량을 E, 유출량을 R, 침출수량을 L만을 고려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연간 침출수량을 미리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00mm, 연간 정발산량은 750mm, 유출량은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서 제로로 한다고 그랬어요. 침출수량이라는 것은 침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양이 전체 강우량이 1200mm입니다. 이 중에서 정발되는 양이 75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출량은
제로로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죠? 침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0ml에서 정발산량 750ml, 유출량 0ml를 빼고 나면 450ml가 침출수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이고 쓰레기의 발생량이 1.5kg/인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인부 50명이 수거 운반할 때와 B 도시의 인구가 30만 명이고 쓰레기의 발생량이 2.5kg/인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인부 80명이 수거 운반할 때 각각의 MHT를 계산하고 수거 효율이 높은 도시를 선택하시오.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MHT라는 것은 Man Hour Ton이죠. 그래서 MHT의 값이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MH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죠. 그래서 A 도시와 B 도시의 MHT를 계산을 한 다음에 수거 효율을 비교해줘요. 그럼 여기서 M이라는 것은 Man, 수거 인부, H라는 것은 작업시간, T라는 것은 수거 실적이죠. 톤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거 인부 곱하기 작업시간 나누기 쓰레기 수거 실적이에요. 그럼 먼저 A 도시의 MHT를 계산하겠습니다. A 도시에서 수거 인부수가 지금 몇 명이냐면 50명입니다. 50명. 자, 그리고 작업시간은 하루의 작업시간은 동일합니다. 8시간. 나누기 수거 실적. 수거 실적을 보시게 되면 A 도시에서는 하루에 한 사람이 1.5kg/인일. 하루에 한 사람이 1.5kg을 지금 폐기물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구수가 몇 명이냐? 20만 명. 그럼 20만 명에 해당하는 쓰레기의 발생량이죠. 그래서 쓰레기의 발생량이 곧 수거 실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수거 실적은 쓰레기 발생량이 몇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5%다. 90%다로 나오면 쓰레기 발생량의 그 수거 실적 퍼센트를 곱해줘야 돼. 근데 지금 문제처럼 수거가 몇 % 수거가 됐다는 말이 없으면 100%를 다 수거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kg/인일 20만 명. 그런데 여기에서는 킬로그램. 근데 우리가 MHT는 T는 톤이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MHT는 1.33 MHT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B도시를 계산합니다. B도시에서 수거 인부가 80명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시간은 8시간 동일해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는 하루에 한 사람이 2.5kg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2.5, 여기 2.5kg/인일. 그리고 인구수가 지금 B도시는 30만 명입니다. 마찬가지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MHT가 얼마가 되느냐? 0.85가 됐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MHT라는 것은 수거 효율을 결정하는 인자가 되는데 수거 효율이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MHT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A도시와 B도시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어느 쪽에서 수거 효율이 높죠? 그렇죠. 당연히 B도시에서 수거 효율이 높다.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는 B도시의 수거 효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MHT를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격자의 소각로의 면적이 15제곱미터이고 쓰레기 30톤/일을 소각하고자 할 때 화격자 소각로의 연소 능력을 계산하시오. 이를 8시간 가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연소 능력을 계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소 능력의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단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지금 kg/h라는 게 뭐냐 하면 폐기물 쓰레기의 양이에요. 제곱미터라는 것은 소각로 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하는 쓰레기 양이 얼마냐면 30톤/일이죠. 근데 여기서 kg/h로 나타냈으니까 톤/일을 kg/h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3만, 이제 30톤은 kg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일단 10의 3승을 곱해요. 그래서 10의 3승을 곱하면 30톤이 3만 kg/일이 됐죠. 그리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24시간을 보정하지 않았느냐? 지금 소각로의 가동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만 가동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동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연속 소각한다는 말이나 가동시간이 없으면 하루 24시간을 기준하기 때문에 24를 하는데
지금처럼 가동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24를 대입하면 안 되고 가동시간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면적이 15제곱미터. 따라서 소각 능력은 250kg/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연소 능력의 단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kg/h는 쓰레기양, 제곱미터는 소각로의 면적, 그리고 단위만 맞춰주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동시간을 기준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동시간이 없으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고형 폐기물의 처리 시에 1kg의 포도당 성분의 폐기물이 현미성분해를 한다면 이론적인 메탄가스의 최적을 계산하시오.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포도당을 현미성분해를 먼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C가 6개고 H가 12개고 O가 6개예요. 그래서 포도당이라고도 하고 글루코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현미성분해라는 것은 CO2와 CH4로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탄소가 6개 있어요. 그래서 3개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 최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밑의 삼성을 최적이라고 하는데 개수 곱하기 22.4S 밑의 삼성. 질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기준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포도당의 분자량은 포도당이 지금 1kg이 나와 있으니까 질량을 써야 되겠죠?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탄소가 12kg이죠? 12 곱하기 6개, H1 곱하기 12, 산소 16 곱하기 6, 그래서 180이에요. 그래서 180kg일 때 발생되는 메탄은 지금 메탄가스를 최적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최적은 개수 곱하기 22.4S 밑의 삼성. 그리고 질량 kg은 개수 곱하기 분자량. 포도당 개수가 1이니까 분자량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은 3 곱하기 22.4S 밑의 삼성. 그러면 포도당 1kg일 때 발생하는 메탄을 X를 놓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X를 계산을 해주시면 0.37S 밑의 삼성이라는 메탄의 최적 발생량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질량으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22.4S 밑의 삼성 대신에 분자량 16kg을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3 곱하기 16kg을 대입하면 X자리에 kg으로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최적으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질량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이냐 질량이냐를 반드시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7번 프로판 OS 밑의 삼성을 과잉 공기 계수 1.2로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판을 완전 연소를 먼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C가 3개고 H가 8개가 프로판이죠. 산소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C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H2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C 뒤에 있는 숫자가 C 앞으로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여기 2개짜리인 게 2분의 8은 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2개짜리가 6개, 3개니까 6개, 1개짜리가 4개, 합이 10개예요. 그러면 여기 오면 2분의 10은 5, 연료는 1. 이렇게 완전 연소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실제 공기량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과잉 공기 계수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에요. 자, 기체에서 이론 공기량은 최적으로 계산해 S 밑의 삼성이 최적비거든요.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산소를 최적으로 계산해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판이 OS 밑의 삼성이니까 프로판 최적, 그리고 필요한 실제 공기량 S 밑의 삼성이니까 최적, 둘 다 최적이거든요. 그럼 최적은 개수 곱하기 22.4S 밑의 삼성이에요. 프로판이 1개니까 22.4S 밑의 삼성, 산소 5개니까 5 곱하기 22.4S 밑의 삼성. 자, 프로판 얼마에? OS 밑의 삼성에 해당하는 이론 산소량을 계산해요. 따라서 이론 산소량을 계산하면 25S 밑의 삼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이론 산소량이 나왔으니까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에서 0.21을 나눠. 0.21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거든요. 그래서 이론 산소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하는 식이 이론 산소량 나누기 최적비 0.21이에요. 여기에 공기비를 곱하게 되면 바로 실제 공기량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된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 이 값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과잉 공기 계수를 곱하면, 과잉 공기 계수 1.2를 곱하면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기량 142.86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팁에서 여러분들이 S미터의 삼성과 S미터의 삼성을 최적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적비는 몰비와 개수비, 개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반응식에서는 숫자가 개수잖아요. 개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자, 공기량과 산소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론 공기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 그런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0.232로 나눠주시면 돼요. 반면에 지금 문제처럼 이론 공기량을 S미터의 삼성이라는 최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최적으로 계산하느냐, 질량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값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최적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산소량을 계산해서 0.21이라는 최적비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기비를 곱하게 되면 공기과잉계수가 줄여서 공기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과잉계수를 곱하게 되면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에 공기비를 곱하면 실제 공기량. 그래서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비에 이론 공기량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함수율이 75%, 가연 성분이 50%, 슬러지 100톤을 소각했을 때 발생되는 소각제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소각제의 양이라는 것은 제거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증발이 돼, 소화가 돼. 그러면 가스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자, 먼저 소각제의 발생량을 보면 지금 슬러지가 얼마냐? 100톤입니다. 100톤. 자, 100톤에 가연 성분은 탈 수 있는 성분이에요. 자, 그리고 함수율을 이용해서 뭐를 나타내느냐? 고형물을 계산을 해야 돼요. 왜? 가연 성분이나 비가연 성분은 고형물을 구성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고형물은 우리가 고형물과 함수율을 더하면 100%가 돼요. 그러니까 슬러지가 고형물과 함수율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고형물을 계산하려고 하면 100에서 함수율을 빼면 돼요. 그러면 75%의 함수율이니까 고형물은 몇 %가 되는 거죠? 25%. 그래서 0.25를 곱하는 거예요. 이 고형물 중에서 우리가 소각제라는 것은 남는 찌꺼기예요. 그래서 가연 성분은 탈 수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안 남아. 타지 않는 불련 성분이 소각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연 성분과 불련 성분을 합쳐서 몇 프로? 100%. 그러니까 가연 성분이 50%니까 불련 성분이 마찬가지 50%가 되겠죠. 그래서 고형물 중에 50%가 불련 성분. 따라서 12.5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라는 값이 있는데 이 슬러지 중에 고형물 중에 불련 성분이 소각제가 된다. 제로 남는다. 반면에 우리가 가연물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00톤 중에 고형물이 25%예요. 그 중에 가연 성분이 50%니까 0.5.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가연 성분이 50%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소각제를 계산하든 가연 성분을 계산하든 동일한 값이 되는데 이 숫자를 가연 성분의 양을 50%를 안 주고 다른 값으로 주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연 성분, 그 다음에 불련 성분,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최종 복토에서 복토층을 4단계층으로 구별할 때 각 단계를 쓰시오. 우리가 복토는 1일 복토가 있고 중간 복토가 있고 최종 복토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종 복토를 4가지 단계로 나타내는데 가장 아래층부터 가스 배제층, 그리고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으로 우리가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팁에 보면 참고적으로 두께를 나타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가스 배제청은 30cm 이상,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차단청은 45cm 이상, 그리고 바로 더 위에 있는 배수청은 30cm 이상, 가장 위쪽에 있는 식생대청은 60cm 이상의 청의 두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가스 배제청, 차단청, 배수청, 식생대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이 문제도 이번에 처음으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다음에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SDT, TDY, TH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어는 약자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SDT라는 약자는 서비스 데이 트럭, 그리고 TDY라는 것은 톤 데이 트럭, 그리고 THM이라는 것은 톤맨 아워예요. 그래서 SDT라는 것은 서비스 데이 트럭이기 때문에 수거 트럭 한 대당, 요거 트럭이 수거 트럭 한 대당, 데이는 1일이죠. 수거 트럭 한 대당 1일 수거 가옥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TDT, 톤 데이 트럭이라는 것은 수거 트럭 한 대당 데이 1일 톤이라는 것은 수거량. 그리고 TMH는 여기서 톤맨 아워죠. 그래서 맨은 수거 인부, 아워는 1시간. 그래서 수거 인부 1인당 1시간 수거량을 TMH. 그래서 SDT, TDY, THM. 그래서 영어를 서술을 해주고 약자를 풀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용어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분해되는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어요. 가장 먼저 분해됐을 때는 산소가 있겠죠. 그래서 호기성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호기성 단계에서 혐기성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혐기성 단계가 와요. 그래서 혐기성 단계가 되면 메탄이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탄 생성 단계. 그런 다음에 혐기성 상태에서 안정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안정화 단계. 안정화 단계라는 것은 보통 메탄이 55%, CO2가 45%가 발생하는 단계를 안정화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호기성 단계, 두 번째는 이미 혐기성 단계, 세 번째는 메탄 생성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안정화 단계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면 혐기성 소화 시에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설러지량이 더 적게 발생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핵심은 혐기성 소화 시에서 설러지량이 왜 적게 발생하느냐는 거죠. 혐기성이라는 것은 섞여서 만드는 거예요. 섞여서 처리하는 거. 호기성은 덩어리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호기성 소화는 산소를 이용을 하는 거죠. 산소를 이용을 해서 대부분의 유기물을 세포화를 하는 단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덩어리를 만드는 단계예요. 반면에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섞여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썩어지겠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유기물을 섞인다는 소리는 분해된다는 거예요. 분해된다는 것은 가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화라는 것은 찌꺼기가 아니죠.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혐기성 분해를 했을 때 가스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유기물이 지금 분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 소화는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혐기성 소화는 가스화가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찌꺼기, 설러지가 어느 쪽에서 적게 발생하죠? 당연히 혐기성 소화에서 더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 사후관리 항목을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사후관리에서는 우수 배제 시설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침출수 관리, 발생가스 관리, 지하수 오염도 조사. 그래서 우수 배제 시설, 그러니까 빗물을 배제하는 거죠. 매립지로 들어오지 않게끔. 그리고 침출수,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그리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발생가스, 그리고 지하수, 아무래도 매립장 아래쪽에 있는 지하수 오염도. 이 4가지는 우리가 사후 관리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매립지 사후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서에서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우수 배제 계획, 침출수 관리 계획, 지하수 오염도 조사 계획, 구조물 및 집안 안정도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사후 관리 항목과 사후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을 2가지를 여러분들이
내용은 앞에 있는 핵심은 같지만 뒤쪽에 있는 관리라는 말과 계획이라는 말을 서로 바꿔서 말을 만들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건식 배형 탈환법이 있다. 건식 배형 탈환법의 종류를 세 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선택적 촉매 환원법,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 접촉 분해법이라고 쓰면 되고, 간단하게 서술을 하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내용을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보면 배기가스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는 무관하게 질소산화물, 여기서 질소산화물은 NOx라고 되어 있죠.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니까 뭐를 쓰느냐? 촉매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촉매에 의해서 어떤 거? 산화가 아니고 환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촉매에서 선택적으로 환원시켜서 어떤 물질을 만드느냐 하면 질소 분자 N2와 물 H2O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택적 촉매 환원법은 질소산화물이 NOx로 표시하지만은 NO와 NO2거든요. 그래서 환원제 NH3를 사용해서 N2와 H2O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쓰죠. 이번에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은 무촉매 환원법이니까 무촉매니까 촉매를 이용하지 않아요. 자, 반면에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이니까 환원을 하려고 하면 환원제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원제에 의해서 고온에서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환원해서 마찬가지 질소 분자와 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접촉분해법은 NO가 함유된 배기가스를 산화 코발트에 의해서 접촉시켜서 N2와 O2로 분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N, 여기서 N은 N2, O는 O2로 분해시키는 물질이죠. 뭐를 이용해서? 촉매가 되는 산화 코발트 CO3와 O4를 이용을 해서, 따라서 선택적 촉매 환원법,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 접촉 분해법, 이 세 가지가 건식 배연 탈질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을 보겠습니다. 해안 매립 공법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내륙 매립 공법 세 가지, 네 가지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륙 공법, 해안 매립 공법 꼭 구별하세요. 해안 매립 공법은 박청 뿌림 공법이 있고 순차 투입 공법, 수중 투기 공법 및 내수 배제 공법.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수중 투기 공법, 내수 배제 공법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두 가지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보통 말이 나타내죠. 반면에 내륙 매립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샌드위치 공법, 샌드위치 모양으로 한다고 해서, 그 다음 그 샌드위치 모양에서 셀을 나누죠. 그래서 셀 공법, 그리고 압축 매립 공법, 그리고 도량 공법, 이런 식으로 네 가지는 우리가 내륙 매립 공법, 그리고 박청 뿌림 공법, 순차 투입 공법, 수중 투기 공법 및 내수 배제 공법은 해안 매립 공법이라는 거. 자, 박청 뿌림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지선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거죠. 개량된 집안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개량된 집안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박청 뿌림 공법을 쓰는데 뭐를 이용하느냐? 밑면이 뚫린 바지선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밑면이 뚫린 바지선을,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싣고 나가서 이제 바다에 가겠죠? 거기에서 이제 박청으로 떨어뜨린다는 소리는 밑면이 뚫려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떨어뜨려서 천천히 이제 바닷물을 매립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죠. 자, 반면 순차 투입 공법은 내륙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순차적으로 매립을 하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수중 투기 공법 및 내주 배제 공법은 수중 투기는 호안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립을 하는 상태죠. 내수 배제 공법은 호안에 있는 물을 배제시킨 다음에 매립하는 공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출수 집배수 시설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하는 항목 중에서 침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침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예요. 제일 침출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죠? 당연히 빗물이죠. 그래서 강우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발량, 지하수량, 침투수량, 표면 유출량, 폐기물 분해 시 발생되는 양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강우량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강우량, 정발량, 지하수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강우량이기 때문에 강우량은 꼭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열분해 처리 원리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열분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연료를 생산한다는 것은 소각이 되면 안 되죠. 소각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반면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시켜요. 고온으로 가열을 시켜서 저질의 연료를 고질의 연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의 연료를 생산해내는 공정을 열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열분해는 두 개가 있어요.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나 없는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기체, 액체, 고체의 연료를 생산해내는 공정을 열분해라고 한다. 그래서 소각은 발열 반응이 되는 반면에 열분해는 흡열 반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형화 처리 방법 5가지를 기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시멘트가 들어가는 게 두 개죠. 시멘트 기초법, 자가 시멘트법, 석회 들어가는 거, 석회 기초법, 그리고 피막 형성법,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유리화법. 지금처럼 5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5개, 6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6개. 그래서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4개를 적으라 하는데 5개, 6개를 적는다고 해서 점수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개수만큼만 적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 개수만큼 옮겨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19번에 보시게 되면 상온하에서 파쇄가 곤란한 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해서 저온 파쇄 기술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그래서 저온 파쇄 기술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온에서, 보통 상온이라고 하면 1에서 우리가 보통 1에서 35도씨 사이를 상온이라고 하거든요. 1에서 35도씨 상태를 실온이라고 하죠. 표준 온도는 0도씨. 그러면 상온은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해요. 상온에서 파쇄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얼리면 돼요. 냉각을 시키게 되면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저온, 냉각이 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분별로 추출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저온 파쇄 기술이라고 해요. 자,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면 플라스틱하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서는 15에서 20도씨가 되는 상온에서는 거의 파쇄가 잘 안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서는 저온 파쇄가 쉬워요. 자, 플라스틱이나 타이어처럼 상온하에서 파쇄가 어려운 폐기물을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액체 질소나 LNG를 이용해요. 액체 질소나 LNG 등의 기화열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파쇄를 하게 되면 파쇄가 잘 일어나요. 자, 그리고 폐기물의 포화 온도 차이에서 성분별로 선택해서 파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온 파쇄 기술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코노마이저에 관한 내용, 실제로 열교환기에 관한 내용인데 이코노마이저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여기서 이코노마이저라는 것은 절탄기를 이용을 해요. 절탄기를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저라고 합니다. 자, 이코노마이저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1번에 설치해요. 그 1번이라는 게 연도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전열면을 통해서 2번으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해요. 그러면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것은 여열을 이용하죠. 남는 열을 이용을 해서 보일러 급수를 예열을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그러면 이제 이코노마이저가 절탄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코노마이저 또는 절탄기의 설치 위치는 연돌, 그리고 보일러 전열면을 통해서 여열, 남는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가 이코노마이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시험상에서는 열교환기의 종류를 3가지를 쓰시오 또는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교환기의 종류를 보면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그리고 공기, 예열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4가지를 다 적으면 되고,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산업기사 응시자가 아주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기사보다 산업기사 문제를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기사 문제가 복원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책을 만들고 후배들을 강의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기사 응시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제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원을 해서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